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지난 비트코인 분석 1편 비트코인 무조건 사야 하는 이유에 이어서 비트코인 분석 2편 비트코인 절대로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편을 보고 오시면 2편을 이해하는데도 훨씬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제 영상은 뒤로 갈수록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중간에 지루하다 싶으신 부분이 있으면 얼른 넘기면서 들으셔도 됩니다. 더 좋은 방법은 1.5배속으로 설정하시고 제 동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한국인 정서에 맞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컨텐츠 비트코인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저는 비트코인을 절대 사면 안 되는 이유로 3가지를 뽑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코인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인가? 두 번째, 과연 기존 강국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 세 번째는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한 자산인가? 이 3가지를 하나씩 뜯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하기 전에 우리는 현대 신용화폐 제도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짧게 설명해 볼게요. 현재 우리는 신용화폐 제도에서 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우리는 이 신용을 미국 정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달러를 가지고 가면 금이랑 실제로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금이 신용의 증표가 됐던 셈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금본위제를 유지하려고 보니까 돈은 계속 필요한데 채굴되는 금은 한정적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닉슨 대통령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금본위제 안 할 거야. 그냥 우리를 믿어. 우리보다 센 나라 있어? 우리보다 경제 좋은 나라 있어? 우리를 신용하면 되잖아 라고 해서 더 이상 금과 달러를 연동하지 않는 닉슨 쇼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래요, 뭐 미국 세니까 미국 정도면 믿을만 하지 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용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바로 이 엄청 유명한 리만 브라더스 사태입니다.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괜찮아, 우리가 돈을 엄청 풀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할게, 우리를 신용해주세요. 우리가 돈 풀어도 우리보다 강한 나라 없잖아. 에이, 그래서 달러 안 쓸 거야? 약간 깡 가득한 $100 빌,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죠. 이 당시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래도 미국이 패권국이고 기축통화니까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사태를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인데요. 아니, 저렇게까지 화폐를 무한하게 찍어내는데 신용화폐에 신용이 유지된다고? 나는 이 화폐 시스템을 못 믿겠어 라고 하면서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은 이 비트코인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면서 본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이 기술을 소개했는데요. 그런 덕분에 현재는 여기저기서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다, 내가 찐이다 라는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엄청 재밌으니까 다음에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나온 계기의 핵심은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의 신용이라는 단어의 의문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저렇게 양을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데 그게 신용화폐라고? 라고 의문을 가진 사토시는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비트코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코인은 현재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자산인데요. 워렌 버핏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제로다. 암호화폐는 가치가 없으며 아무것도 생산해내지 못한다. 나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생각이 전혀 없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런 부정적인 워렌 버핏의 생각을 깨보기 위해 암호화폐 트론의 대표인 저스틴 선은 워렌 버핏과의 식사권을 구매해서 식사도 하면서 비트코인 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비트코인과 트론을 워렌 버핏에게 선물하기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은 그냥 이거 다 기부해버렸습니다. 이 만남이 끝난 후에도 서로 대화는 정말 재밌었지만 각자 본인들의 입장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밝혀서 큰 화제가 됐었는데, 그렇다면 워렌 버핏이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기 전에 비트코인과 비교되는 자산인 주식 얘기를 해봅시다. 현재 54,500원 하던 삼성전자가 운영을 너무 잘못해서 22,000원이 됐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요. 재용아, 주가가 이게 뭐냐? 삼성은 책임져라. 너네 갤럭시 안 팔리는 거 그만 만들어라. 손해보는 사업부 접어라. 우리 주주니까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주식은 실제 하는 회사, 공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은 탓할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과 다르게 주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장, 회사
다시 말해 주식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해서 돈을 벌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해서 다시 사람도 많이 뽑고 돈을 더 많이 벌고 이런 선순환의 구조를 주식은 해낼 수 있습니다. 만원 하던 LG생활건강이 140만원이 되고 4천원 하던 카카오가 25만원이 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스스로 일하지 않는 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워렌 버핏은 금투자도 잘 안하는 걸로 유명하죠. 자, 그럼 이런 특징을 가진 주식과 비교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떤지 봅시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이 일하지 않는 자산,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디서 올까요? 코인을 채굴하는 방식에는 정말 여러가지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작업 증명과 지분 증명인데요.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은 작업 증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는 재미없으니까 안 할 거고요.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야, 너네 엄청 어려운 퀴즈를 풀면 그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줄게. 근데 이 엄청 어려운 퀴즈를 풀려면 엄청난 장비들과 전기세가 필요해.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싶으면 엄청난 전기세랑 장비 비용을 투자해 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돈을 쏟아 부으면 우리는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게 됩니다.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이렇게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채굴 단가가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고 또 해시레이트도 엄청 올라가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갈수록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면 전기세가 엄청 많이 드니까 이게 곧 비트코인의 가치다 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의견은 살짝 반대합니다.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간 걸 비트코인의 본질적 가치라고 할 수 있나? 라는 점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트코인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에 수많은 전력과 시스템이 사용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일하는 자산인 주식 대 그저 수요와 공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장인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비교해봤을 때 더 매력적인 건 분명히 주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원론적인 얘기고 이 뒤부터가 제 생각엔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네, 다음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 두 번째는 과연 지금 패권국이 비트코인을 인정할까 하는 점인데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고 해도 국가적으로 이 재산을 탄압하고 야, 너네 비트코인 쓰지마 라고 압박을 한다면 비트코인이 성장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비트코인 얘기를 해보기 전에 기축통화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기축통화는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기축통화가 갖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4번 통화량 조절에 큰 장점을 갖는다는 거예요. 패권국은 이 통화량을 조절하면서 뭐 예를 들면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돈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하면서 세계의 경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미국이야. 그리고 내가 세계 경제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비트코인이라는 애가 나와서 이 달러를 위협하려고 하네. 내가 굳이 얘를 지켜봐야 할까? 라는 생각이 미국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예시를 들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 마크 주커버그가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리브라라는 통화를 발행하려고 했었어요.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인 리브라를 만들겠다는 거였는데요. 이 리브라에 관한 청문회에서 마크 주커버그는 진짜 대차게 까였습니다. 미국 팔아먹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미국이 키워줬는데 기어오르는 거 아니냐, 정말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지금은 리브라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미국 정부의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달 페이스북의 자회사가 포함된 28개의 회사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연합이 암호화폐 리브라를 개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미국 금융체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해석해보면 지금 가장 강한 나라인 우리 미국은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지 않겠어, 우리 패권을 유지할 거야 라는 건데요. 실제로 내가 미국이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 세계 통화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에서 굳이 새로운 화폐를 인정해줄 필요가 있을까? 내가 미국이면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할까?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요. 번외로 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건 기축통화의 수명이라는 표인데요. 왜 소위 주식시장에는 10년마다 위기가 찾아온다 라고 해서 10년 위기설이라고 하잖아요. 이와 비슷하게 기축통화 100년 주기설이 있는데요. 기축통화는 100년마다 바뀐다 라는 풍설이 사회에 존재하는데요. 때마침 이 100년 주기설에 맞춰서 중국이 CDBC를 발행한다고 하고 최근에 디지털 자산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기축통화 수명 이론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한 이런 기축통화의 특성 말고 이 비트코인은 전통적으로 암흑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던 자산이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FATF와 같은 가상자산 통제 국제법이 도입되면서 비트코인은 돈 세탁에 굉장히 사용되기 힘들어졌지만 여전히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또 설령 위험성이 낮아졌다고 해도 패권국 입장에서는 아예 씨를 말리고 싶어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비트코인 뿐만이 아니라 프라이버시 코인들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빗썸에서는 모네로를 거래 중단하겠다 라고 선언하기도 했죠. 굳이 패권국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을 원할까? 과연 패권국이 마음먹고 가상자산을 죽이려고 한다면 그래도 비트코인이 잡초처럼 살아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위험한 이유인 마지막 이유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론 비트코인의 소유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그래프는 현재 채굴된 비트코인을 얼마나 누가 갖고 있냐를 분석한 표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상위 1000명이 비트코인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소유가 편중돼 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3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이 상위 1000명이 모든 비트코인을 매도해버린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비트코인이 1100만원일 수 있을까요? 100만원, 10만원 되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 과연 이 시장에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상위 1000명이 전 재산의 50%의 소유 구조를 가진 자산이 건강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세력의 노름에 놀아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결국에 비트코인 판이 터지려면 기관들이 들어와야 할 텐데 과연 기관들이 이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기관들은 고객의 돈을 받아서 투자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상위 1000명이 전 재산의 50%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건강한 자산이라고 인식하고 투자하기 쉬울까요? 물론 비트코인 옹호론자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형적인 자산 배분 구조는 굉장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소유의 불균형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때문인데요. 비트코인 1100만원 하던 게 갑자기 그 상위 1000명이 팔아 제끼자고 결심을 해서 22,000원이 됐다고 해봅시다. 우리는 누구한테 따질 거예요? 이 회사는 실체도 없고 회장님도 없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가상이 돼버리는 거죠. 결국 울게 되는 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게 이런 이유에서예요. 실체가 없어서 갑자기 다음날 눈 떴는데 10만원이 돼도 누구한테도 따질 사람이 없어요. 그 손실은 온전히 내가 감내해야 됩니다. 라임 사태는 은행 탓하고 주가 떨어지면 경영진 탓하고 할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그게 아예 안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하고 투자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책임질 주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자산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비트코인 이야기 2편 비트코인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입장을 모두 고려해 봤을 때도 비트코인 옹호론자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손실폭에 비해서 업사이드가 훨씬 크게 열려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는 혹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재밌게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 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빠이!